그럼 지금부터 대한상의 ESG 경영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한상공회의소 박일준 상금 부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상금 부회장입니다. 박일준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제19차 대한상의 ESG 경영 포럼에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경제진흥원, 또 한국사회투자, 또 한국초기투자 엑셀러레이터 협회에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 오늘 주제 발표, 또 리버스 피칭을 해주실 그런 연사분들께, 또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이제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오늘은 그나마 좀 비가 좀 오는데 좀 전에 나가 보니까 약간 그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유럽도, 미국도, 또 어제 그저께는 베트남에 이제 태풍이 오면서 이제 많은 인명 사고가 났다고 뉴스를 보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막 기후 변화와 맞물리면서 이렇게 많이 생겨서 기업도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사회 문제 해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뿐만 아니고 또 지금까지 쭉 이제 기후 변화나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특히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 탄소 중립, 저출산, 지역 소멸 이런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가 ESG 또 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 이런 주제로 오늘 ESG 경영 포럼이 개최되게 된 것을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대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재원을 투입을 해서 온실가스 감축이나 이런 ESG 과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또 스타트업과 소셜 벤처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와 기술 개발 이런 부분에 적극적이어서 양측 간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학계 또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 차원의 계획 수립에도 참여를 하고, 또 ESG 과제 해결을 위한 인력 양성, 기술 개발 이런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학계와 산업계, 또 대기업과 스타트업 이런 모든 주체들이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대한상공회의소하고 7개 대학이 체결하는 업무 협약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국내외 사례를 통해서 ESG 과제 해결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 방안을 한번 알아보고, 또 대기업이 스타트업들에게 ESG 협력 방안을 제안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고, 또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실질적인 협력 기회로 이어질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기업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 상공회의소가 기업인들의 모임이 상공회의소인데, 이런 사회 문제 해결에도 눈 감지 않고 기업들이 함께 학계에 계신 분들, 전문가분들, 또 사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과 힘을 합쳐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회장님. 다음은 서울경제진흥원 유주영 실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박수와 함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경제진흥원 이주영 커뮤니케이션 실장입니다. 이렇게 습하고 비가 오는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이 포럼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 서울경제진흥원은 약간 생소한 이름이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서울시 산하의 출연 기관으로서 창업과 기업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그동안 사실 오픈 이노베이션 행사는 굉장히 많이 좀 해왔고요. 행사뿐 아니라 지원 사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가 100개 대중소기업, 대중견기업과 409개 스타트업과 협력을 했다는 기사를 한번 낸 적이 있는데요. 사실상은 그 대부분이 저희 서울경제진흥원이 하고 있는 서울창업허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사회 문제는 매우 복잡해지고 다양해져서 하나의 주체로는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가 저희가 비록 오픈 이노베이션과 기업 지원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지만 ESG 기반의 경영 패러다임을 주제로 한 포럼 행사에 저희가 이렇게 참여하고 사회적 가치 페스타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기반의 행사를 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에 그 최근에 사회 문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그 많은 기관이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이 자리가 그런 기본이 될 수 있는 본이 되기를 바라고요. 저희 정부와 민간, 학계, 학령기관 모든 정부 기관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모습에서 저희도 더욱더 지금부터도 앞으로도 향후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초기 투자 엑셀러레이터 협회 전화성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초기 투자 엑셀러레이터 협회 협회장 맡고 있는 전하성이라고 합니다. 저희 협회는 300개 정도 되는 엑셀러레이터와 또 CVC, VC들이 모여서 초기 투자를 하는 회사 기관들의 모임입니다. 실제 저희가 주로 3년 이내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 이 리스크한 투자 자체가 굉장히 큰 사회적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투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자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초기 투자와 반드시 또 연결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오픈 이노베이션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투자하고 대기업들의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과 잘 연계해서 스타트업들을 키워내는 역할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ESG인데요. 마이클 샌델 교수님의 이제 공정이란 착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고 서강대 경영학과의 장영균 교수께서 실제 기업 펀 퍼포먼스와 ESG의 상관관계를 만든 그런 도식도가 하나 있습니다. 보면은 52%는 실제 기업의 내부 요인으로 경영을 잘 해나갈 수 있지만은 한 48%는 외부 요인이다. 근데 외부 요인이 이 공정이 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실제 좌지우지 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48%의 외부 요인을 해칭하는 행위가 ESG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의 어떤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 저희 또 초기 투자를 하는 엑셀러레이터들의 어떤 초기 투자 활동 모두가 ESG를 실현하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좋은 강의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교류와 또 많은 정보가 이 오늘 행사를 통해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끝으로 한국사회투자 이순열 대표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회투자 이순열입니다. 오늘 오픈 이노베이션 2.0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글로벌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투자, 거래, 규제의 영역에 있어서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시장의 요구에 따라 비즈니스 밸류 체인을 재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 ESG 경영을 위한 기업들의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공급망 개선, 친환경 경영으로의 전환 등의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보다 빠르게 이를 혁신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전문성이나 기술력이 있는 스타트업과 협업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기존 오픈 이노베이션 1.0에서는 대기업이 스타트업에 대한 육성, 지원에 그치거나 대기업과 그리고 스타트업 간의 기술 차이 그리고 인프라의 어떤 차이로 쉽게 협업 접점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시행착오가 없지 않았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 2.0에서는 진정한 상생 경영으로 대기업의 주요 ESG 경영 영역에 스타트업의 혁신 솔루션을 도입하여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 부분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스타트업은 비즈니스의 기회를 창출하고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단계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투자는 국내 최대 공익법인 임팩트 투자사이자 스타트업과 그리고 ESG에 대한 이해도를 동시에 갖춘 엑셀러레이터로서 대기업과 그리고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투자, 융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부 펀드와 같은 다양한 복합금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사회투자는 단연간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자사의 전문성이나 기술력을 기반으로 협업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하여 대기업의 ESG 경영을 가속화하는 시너지를 창출하는 ESG 오픈 이노베이션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 대기업과 그리고 스타트업의 니즈가 ESG 관련하여 미래 사업 영역 발굴, 핵심 비즈니스와의 연계를 통한 ESG 수준 향상, 전략적 사회 공헌 실행 등 매우 구체화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오픈 이노베이션 2.0 정기 행사의 첫 번째 행사입니다. 이 자리를 시작으로 대기업, 스타트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이 더욱 활성화되고 보다 많은 성공 사례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획부터 진행까지 함께 해주셨던 서울경제진흥원, 한국초기 엑셀러레이터 협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행사가 앞으로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연결을 돕는 상징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러한 자리들이 계속 장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제안상공회의소의 또 참여와 그리고 협업을 희망합니다. 한국사업의 투자는 이러한 투자 그리고 기부펀드, 대기업과 ESG 스타트업의 연계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 가치 있는 비즈니스 확대를 위하여 한국사회 투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생태계 역할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잠시 포디움 위치를 조정한 후 대한상의와 주요 대학 간 사회 문제 해결 및 산업계 ESG 경쟁력 향상을 위한 ESG 산업협력 협의체 공동협력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촬영을 위해 협약서를 양손으로 펼쳐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 다시 자리에 차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주제 발표 시간인데요. 첫 번째 발표는 영국의 에너지 기업인 쉘의 해럴드 알바레즈 부부장님께서 쉘의 탄소 저감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사례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해럴드 부부장님은 쉘의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총괄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영어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Good afternoon, everyone. My name is Harold Alvarez. First of all, big thanks for having me. I have a lot of energy and being in these facilities in the morning. I'm fascinated by the positive energy, collaborations, a very positive energy that I can feel it. So thank you very much for having me again. Because I have a lot of energy, so please stop me. I know that I only have 10 minutes, so remind me when I need to stop. So my name is Harold Alvarez. I'm based in The Hague. I work for the energy company Shell. And in addition to that, also, I teach at the Rotterdam School of Management, the Erasmus University, the topic of open innovation. So open innovation is really at the heart of me. Let me see if I go to the next one. Let's forget about this one. What I'm going to tell you now is what we are doing in Shell in terms of open innovation. And I do believe that open innovation is very important and is vital because we're facing the energy transition. And the energy transition has three main factors. There is uncertainty in terms of technology, uncertainty in terms of market conditions. So for instance, today I was reading that the biofuels market is going down. And there is also uncertainty in terms of regulatory landscape. The second factor is interdependency. There is not one company, there is not one country, there is not even one continent that can solve the problem of the energy transition by itself. So everyone is affected, everyone needs to collaborate. And the third factor is time constraint, right? We don't have time. And in line with the Paris Agreement, we want to become a net zero society by 2050. And some voices are saying that even there will be a little bit too late. So there is time constraint. So the way that we do in Shell is to embrace open innovation. And I'm working in Shell in the low carbon solutions business. So really saying, okay, what other alternatives we have for oil and gas. So I'm working now especially in the biofuel space, but also looking in the hydrogen and other alternative solutions that may have. I'm going to go to this one, and this one is the Power in Progress. So Power in Progress is the strategy, is the name of the strategy that Shell launched in February 2021, and it's a response to the energy transition. And what we have here is that this strategy, Power in Progress, has four main pillars. The first one is generating shareholder value. And I think it's important to acknowledge that the generation of shareholder value is important, but in this case, we're really focused on the long-term
We want to avoid this short-term vision that sometimes we have. The second one is achieving net zero emissions. So really for Shell to become a net zero business and energy business by 2050. And we're looking at different scopes. So scope 1 is the CO2 emissions that are being produced by our own operations, right? Because we are producing, for instance, oil and gas. The second one is scope 2. So is become a net zero business energy in terms of the energy that we get from suppliers for our operations. And the third scope that also we want to address is scope 3. So that is the CO2 emissions that our customers produce by the consumption of Shell products. So it's an end-to-end scope, right? Not only looking at Shell operations, but also looking at our suppliers, and most importantly, also looking at our customers. The other one is powering lives. What do you mean by powering lives? But powering lives is making sure that everyone has access to energy. And sometimes, originally I'm from Ecuador, but I came to the Netherlands to study my master's and did my PhD. And I see that sometimes we have different visions depending on the country where we are. In the Netherlands, having access to energy is granted, right? But I was in Ecuador a few months ago, and well, not everyone has access to energy. So how we do this energy transition in a just manner? The other one is respecting nature, which of course is very important if we're going to do this transition in order to become a net zero society. What I see is that, and I will tell you a little bit more later, is about the role of biofuels, right? It's something that I'm working on. And biofuels is a type of fuel that is made of organic material, like crops or waste or used cooking oil. So we need to do this transition respecting nature and making sure that in this case, the feedstock or the raw material that we need to make biofuels is completely balanced. Now, I go to this one, and this is the role of open innovation. So in open innovation, I'm going to give you some examples how we embrace open innovation. First of all, we have this red of research and development facilities. The main one, I think the three main more importance are the one in Houston, the other is in Amsterdam, and the other is in Bangalore. Also, we have research facilities in Germany, and if I'm not mistaken, I think also in Austria. What I see is that the difference, for instance, if you go to the R&D facility, which is known as the Energy Transition Campus Amsterdam, is that we embrace open innovation by collaborating with partners. Some years ago, that R&D facility in Amsterdam, it was only meant for Shell staff. You go there and everyone was from Shell. Now we have approximately 32 partners. So it's not only people from Shell, but it's people from Microsoft, people even from other energy companies working together in order to address real issues that we have. And it's something very interesting, it's something very, very, very cool that you go there and you see people completely from other companies trying to address the same problem. Also there is universities in this facility. So we have University of Delft, the University of Eindhoven. We understand that the energy transition has a strong technological component, and that's why also we are partnering with this type of universities. As I said before, it's about the role of low carbon fuels. This is where I work, and the role of biofuels. And I was telling you about that the biofuels is a type of fuel that use organic material, right? So waste or used cooking oil go through the pre-treatment, the processing, and then we have a biofuel. And right now, for instance, we are producing SAF, which stands for Sustainable Aviation Fuel, and it's made of used cooking oil, right? And we have the technology in order to do that. But what we see is that if the amount of biofuels that will be needed for the energy transition, we have a constraint, and that is the feedstock. We don't have enough feedstock or the raw material that we need in order to transform it into biofuel. So we need to put effort
research and development in developing new feedstocks, but also the processing technology. So how we can process this new type of feedstock. And that is very important because now we're going to build a biofuel plant. We need to make it future-proof. So meaning that we have the capability to implement or to process new type of feedstocks and new processing technology that will come eventually. Let me go to the next one. This is an example. For instance, there is a lot of R&D, open innovation also in Brazil. We have, for instance, partnership with Unicamp and also with the SINAE CIMATEC. And these two institutions, we are working now in terms of new feedstock. So how we develop new feedstock, or advanced feedstock. If we go to this one, another type of open innovation is through Shell Ventures. So Shell Ventures is the corporate venture capital arm of Shell. It was established in 1996, so it's already there for many years. My understanding is that Shell was the first oil and gas company that created these Shell Ventures. And what we're doing now in Shell Ventures is really looking at new technology for the energy transition, but also for mobility. And there is focus on technology that we need to develop in order to deal with real problems. For instance, hydrogen, right? Hydrogen is an alternative fuel that we're looking to use in transportation. What is the main problem of hydrogen? The compressing technology, because we need to compress this hydrogen in order to be able to put it in the transportations, for instance. So there is a lot of effort and openness for collaborations in terms of hydrogen compression technologies, right? The other real issue that I see is also carbon capture and storage, right? Because carbon capture and storage, getting the CO2 and put it in the ground, that is something that is necessary if we want to achieve the net zero society by 2050. So it's part of the path, the carbon capture and storage. And we need also to put some effort on that. Other collaborations also that we're looking is in terms of advanced feedstock, as I said before, and also in digitalization. In digitalization, what we want to do is really to be able to measure in a transparent way the CO2 emissions that we have end-to-end supply chain. So it needs to be accurate, it needs to be transparent, so we know exactly the CO2 emissions that we are emitting from the end-to-end supply chain. And for that, it's important that we have a good data and digital capabilities.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what we see in Europe is the customers are changing. So now they come to Shell, and also they're coming to any company and saying, hey, I want to buy this product. Even I want to buy this service from you. But what is the product carbon footprint? Can you tell me? And also regulators are coming to Shell and saying, okay, you need to tell us what is the PCF or product carbon footprint. And there is a lot of regulations and methodologies that we need to implement and be able to prove that the PCF number that we are providing to our customers and to regulators is transparent and is accurate. So also digital capabilities also is very important, and have a good data strategy and data implementation. Now, I think this is the last one. Hopefully I'm still within my 10 minutes. Is that in Shell, what we do, we work based on scenarios. And scenarios is not a prediction, but it's, okay, what is going to happen if these factors come together? And the most optimistic scenario is what is called the SKY scenario. And this says that it's technically possible to become a net zero society by 2050. But you know what? Open innovation is at the core of the SKY scenario. We need to come together. As I said before, it has a technology component, which is very important, but also other disciplines we need. We need change management,
right? It's very important. Change management, which sometimes we don't look or we appreciate the need for that. We need also economics, right? Because we need to have solid businesses in order to make this profitable as well, because we need it also for our shareholders. At the end, just want to say that energy transition is possible only if we embrace open innovation. And what I see also in my experience from my working at the Rotterdam School of Management is that my students are coming more and more with these questions. Hey, I want to do my master thesis. I want to see the role of open innovation in hydrogen, or I want to see the role of open innovation in biofuels. So really looking at the different alternatives and having a real case study and how they can implement open innovation and also capabilities that are needed. I really want to thank you, and it's really a real pleasure.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for the presentation. 부총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오픈 이노베이션 2.0 협력을 통한 ESG 혁신을 주제로 한국사회투자 이순열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대표님의 발표를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 상당히 좀 개념적으로 조금 혼란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근본 발표 때 제가 ESG 스타트업 그리고 소셜 임팩트 그리고 ESG 경영에 대한 좀 정의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발표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혁신 기술과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로 사회와 그리고 환경 문제를 해결을 하는 스타트업들은 임팩트를 창출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소셜 임팩트는 사회 문제가 해결될 때나 사회적 자산, 사회적 공공 자산이 증진될 때 임팩트가 창출됩니다. 그러한 비즈니스를 하는 스타트업들을 임팩트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ESG 지금 스타트업이라고 지금 막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이 부분에서는 ESG 영역에서 이런 임팩트를 창출하는 환경과 사회 영역에서 주요하게 임팩트 창출하는 스타트업을 ESG 스타트업이다라고 지칭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ESG 그러니까 ESG 자체는 경영의 전략 부분입니다. 어떤 모든 기업들이 그러니까 임팩트 기업이든 그렇지 않은 기업이든 영리 기업이든 경영이 환경적인 기준과 그리고 사회적인 기준과 그리고 지배구조의 공통적인 기준을 잘 지키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을 ESG 경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임팩트 스타트업들이 ESG 경영을 못할 수도 있을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사회 문제를 해결을 하는 혁신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비즈니스를 해나가는 경영에서 직원들의 어떤 과도한 노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쓰레기 배출을 무단으로 한다든지 이런 ESG 경영을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나 아니면 비즈니스 자체는 임팩트 비즈니스인데 경영은 또 ESG 경영을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개념은 이런 ESG 영역에서 혁신 기술과 혁신 비즈니스로 임팩트를 창출하면서도 그들이 ESG 경영을 잘할 수 있도록 어떤 스타트업이 ESG 경영을 돕는 이제 이러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런 임팩트 기업들 그리고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ESG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면 제가 늘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ESG 경영까지 요구를 하냐. 이거는 스타트업들이 받아들이기에 투머치다라는 얘기를 제가 가는 곳마다 발표라든지 아니면 저희도 사업을 따기 위해서 막 제안 발표 많이 하거든요. 그럼 심사위원님들한테 거의 매번 혼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스타트업들이 ESG 경영을 했을 때 그게 경영에 훨씬 더 부담이 되고 어려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지금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기 와 계시는 LG화학이라든지 SK텔레콤이라든지 세계의 거의 한국의 1등 기업은 세계 1등 기업이잖아요. 이런 큰 대기업들은 이미 본인들의 ESG 경영을 굉장히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ESG 경영을 해야 투자를 받고 국가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고 정책적으로 협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대기업들이 많은 공급망의 채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업들이 ESG 경영을 요구받고 있는 대기업들이 협업하기 위한 다양한 이제 협업 업체들이 있을 텐데 그 협업 업체들도 모두 ESG 경영을 해야 이제 이 대기업들이 그들과 함께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스타트업들이 어떤 비즈니스 생태계에 속해 있을까요? 이런 대기업의 밸류 체인과 공급망에 스타트업이 들어가서 같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 ESG 경영을 해야 이런 대기업과의 첫 번째 협업이 뚫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글로벌 진출입니다. 지금 한국은 누가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해외 진출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내수 시장이 작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무역과 그리고 해외 수출을 위해서 그리고 해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글로벌 진출 때 그 나라에서도 단순히 뭐 유럽이라든지 북미뿐만 아니라 요즘은 동남아시아나 우리가 생각하는 중화위 소득 국가들도 너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효익을 끼칠 수가 있고 어떤 효용을 끼칠 수가 있고 베네핏을 줄 수 있느냐, 너희들이 우리 사회에 와서 창출할 수 있는 소셜 임팩트가 뭐며 ESG 경영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엑셀러레이터인 테크스타즈도 본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한테 먼저 그것부터 묻습니다. 니네들이 미국 사회에 와서 어떤 임팩트를 창출을 하려고 미국까지 오려고 하는 거야? 스타트업은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보는 유럽에 있는 스타트업들도 IR 대개 그들의 사업 계획서에 본인들이 어떻게 ESG 경영을 하고 임팩트를 창출하든지 장표에 꼭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진출 그리고 대기업 협업 그리고 세 번째로는 투자자들입니다. 그리고 고객이요. 왜냐하면 ESG 경영을 하면 기업의 경영 위험이 굉장히 리스크가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영자가 사회에 불미스러운 행동을 해가지고 그 기업의 주가가 곤두박질 친다든지 아동 노동을 사용했다라는 것이 밝혀져가지고 그 기업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다든지 아니면 청년 노동자들이 적합한 안전장치 없이 사망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그러면 그 기업의 경영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바뀌기 때문에 스타트업들도 ESG 경영을 해야 하는 것이 현재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ESG 경영과 동시에 어떤 대기업의 ESG 영역을 그 밸류 체인에 들어가서 대기업의 경영을 완전히 바꾸거나 개선할 수 있는 혁신 솔루션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그린 패키지 솔루션과 같은 이제 한국 사회 투자가 투자했었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친환경으로 생분해되는 땅에 묻어두면 저절로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포장재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은 보통은 친환경 생분해 패키징은 보통은 40도에 이르는 굉장히 고온에서 이제 생분해가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팀 같은 경우에는 한 2, 3도와 같은 우리 그 상온에서 룸 템퍼러처에서 이제 생분해되는 패키징을 일찌감치 수년 전에 상업화 해가지고 지금 바로 뭐 CJ와 같은 대기업에 납품하게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CJ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분해 룸 템퍼러처에 생분해되는 패키징으로 그리고 뭐 이마트 밀키트라든지 이제 이런 데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들은 이런 친환경 패키징의 기술을 도입을 해서 본인들 자사의 어떤 패키징이라든지 그리고 제품들을 고도화시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건축업도 현장직 근로자들이 대부분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자리 구하시는 줄 아시죠? 4시에 새벽 시장에 나가서 봉고차 이제 끼어 탈 수 있는 사람만 그 당일 이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문제를 대기업 건설 현장의 일자리와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들을 매칭해주는 일자리 매칭 플랫폼을 만들어서 어떤 그런 대기업 건설사들의 어떤 구인과 그리고 합리적인 건설 노동자들의 관리 이러한 부분들을 해 나가면서 대기업들도 경영 체질과 그리고 ESG 경영을 돕고 있습니다. 저 발표 3분 정도 남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앞부분이 제일 중요해서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ESG 영역에서의 오픈 이노베이션은 결국은 이런 ESG 영역에서의 문제를 대기업이 저는 평생을 NGO에서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든지 정말 이런 자선 기반의 NGO에서 평생을 일했어요. 근데 저는 여기 이런 시장 기반으로 나오려고 했었던 이 영역에 나오려고 했었던 이유가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은 NGO들에게 후원해서 그 후원금으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 오실 때 지하철 타고 오시고 오늘 물 사 드시고 지금 다 어떤 패션 회사에 옷을 입고 계시고 우리 SKT의 통신 서비스를 받고 계시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러한 제품과 서비스와 돈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진짜 이 세상이 정말 진짜 세상이잖아요. 저는 이 세상이 바뀌어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기업이 결국은 기업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고 이 기업의 어떤 변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스타트업들의 혁신 기술 스타트업들의 빠르게 개발하는 그런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들은 이런 대기업과 그리고 혁신 스타트업들의 오픈 이노베이션은 우리 문제의 해결, 그리고 스타트업들의 성장, 그리고 안정적인 상호 상생의 파트너십이 오픈 이노베이션의 윈윈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다양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불가사리를 재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굴폐각도 버려지는 굴폐각의 석회질을 추출을 해가지고 대기업의 폐수에 오염 물질을 흡착 한다든지 이러한 혁신 스타트업의 기술과 대기업의 협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가속화시키고 협업을 더 촉진하는 것이 저희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후, 농식품 그리고 사회 서비스라는 우리 미래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가장 기여하고 있는 이러한 혁신 스타트업들을 발굴해서 엑셀러레이팅하고 투자하고 그리고 옆에 보시는 LG화학, LG전자와 같은 대기업과 협력하게 하는 그런 중간에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말씀드렸던 혁신 스타트업들의 ESG 경영을 측정하고 평가하고 컨설팅하는 ESG 플러스라는 스타트업 ESG 경영 평가 모듈과 그리고 저희는 NGO입니다.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NGO. 그래서 이 NGO로서 기부금을 이런 대기업의 기부금을 받아서 이런 혁신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이러한 부의 재분배, 자원의 재분배의 역할을 지난 12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부터 이런 대기업과 혁신 스타트업과의 연결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고 시간이 모자라서 상세한 케이스를 하나하나 설명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어떤 협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발표이고 향후에도 이런 대기업과 그리고 혁신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들 간의 그런 ESG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든지 ESG 협업들이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도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ESG 패러다임에 따른 국내 오픈 이노베이션 사례를 주제로 린 스타트업 코리아 최현식 대표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모두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만나게 해서 반갑고요. 저희는 이제 린 스타트업 코리아라고 아마 스타트업 창업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스타트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방법론에 대한 거였고 실적으로는 15년 전에 이제 이런 회사라다가 새 회사를 창립할까 그러다가 이 정보가 우리 게 아니라 결국 미국에서 와서 창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회사가 아닌 커뮤니티로 풀어놨습니다. 저희들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제가 오늘 갖고 온 거는 ESG 경영을 잘하고 있는 해외 회사하고 한국의 회사를 소개를 할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많은 ESG를 얘기하면은 이미 벌써 제품을 생산하려고 많은 탄소를 쓰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회사가 아니라 지금 보는 파타고니아라는 회사는 처음부터 태생부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접근했던 회사입니다. 이 파타고니아는 알다시피 그냥 패션 기업이라 그래요. 컨센서스라 그래서 자의식적으로 패션을 하면서 환경 문제를 생각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 특히나 회장이신 이본 슈나이드는 등반 애호가였고 이분은 또 주한미군으로서 한국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 이제 인수봉에다가 슈나이드 루트라고 해서 177m에 대한 그런 등반 코스를 개발하신 분이고 이름도 붙여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한 거는 등산을 하다 보면서 이렇게 암벽 등반할 때 파는 클링이라는 거를 피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피톤이 셀을 만들고 망치질을 하면서 결국 환경을 오염한다는 걸 알면서 그 다음부터 이분은 다서 알루미늄 초크를 바꿔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하다가 이분이 다시 뭔가가 새로운 의류 사업을 하겠다 해서 등산용품 회사인 지금 현재 파타고니아를 만들었습니다. 이 회사가 처음 시작할 때 보는 사명, 즉 말하자면 비전 미션들이 보면은 탐장이 재밌습니다. 미션을 보면 우리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 때 불필요한 환경 피해를 유발시키지 않으며 사업을 통하여 환경 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결 방안을 실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글로벌 회사에서 많이 근무해봤고 한국 회사도 근무해봤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고객을 만족시키든지 아니면 이윤을 추구한다든지 매출 증대시켜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보시면은 환경 문제를 저렇게 처음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이 처음 시작부터 환경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을 파괴하면서 유기농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실제 유기농을 재배해 보니까 우리가
쉽게 유기농이라고 하지만은 실제 그걸 재배하는 과정에서는 이미 땅이나 이런 게 오염돼 가지고 제품이 잘 안 나오고 그걸 제품화 시키는데 어려움을 많이 기업에서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30%가 불량품이었지만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유기농을 100%로 가지고 쓰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가 많이 하고는 파타고니아 티아 로고도 알지만 옷 중에 조금 양털같이 두드러진 이거는 지금 바로 폴리에스터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페트병을 가지고 원료를 해가지고 그 원료의 기술을 가지고 지금 신칠라 스냅티폴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100% 페트병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으로 만든 우리 한국도 지금 페트병이나 이런 걸 쓰겠다고 해서 국가에서 수고를 해서 쓰지만 실제 우리가 그걸 제품으로 활용되는 30% 미만이라 그러더군요.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들이 아직 다 개발되거나 환경에서 잘 쓸 수 있지 않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결국에는 파타고니아라는 회사 자체가 이미 모험심을 가지고 진행했던 회사고요. 그리고 하는 운영 방식에서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지금 좌측에 보이는 친환경 매장이라 그래서 우리 한국에 많은 패션 대기업들이 이 회사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하려고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160개 회사가 결국 출하했지만 마지막에 된 회사는 미오미어라는 한국의 스타트업 같은 작은 기업입니다. 저하고 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대표가 그 다음에 전략기획팀이 이번 신화인데 가서 설명했던 거는 물론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적인 부분도 했지만은 우리는 많이 팔지 않고 당신의 정신을 그대로 실현시켜 주겠다. 그리고 이 미오미어는 그 당시에 이 매장을 만들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나이드가 50억을 투자하고 한국에 50억 펀드에서 100억짜리 매장을 논현동에 1000매장을 냈고 저와 같이 저도 그때 초대받아가지고 갔었는데 그렇게 친환경적으로 모든 걸 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우리가 브로셔를 만들 때 브로셔의 용지에서 조금 좋은 재질을 써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알루미늄 코팅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선명을 하지는 않은데 이 회사는 물론 이 회사도 저렇게 재생 페이퍼를 썼을 때 내부 디자인팀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어떤 퀄리티가 안 나오니까 그래도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저렇게 커뮤니티 활동도 했으며 또 하나는 환경단체나 이런 단체 전체 매출액 1%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 운영 자체에도 환경적인 문제와 ESG를 고려하고 더군다나 저도 마케터지만 마케팅은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 제품을 많이 팔려고 노력하는 이 마케팅 활동에도 아주 유명합니다. Don't buy this jacket. 우리 재킷 사지 말아라. 왜 사지 말아라? 여기 사람은 이걸 하나 우리가 지금 티셔츠나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패션에서 생산하는데 약간 1억 톤의 물질이 옷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생산하는데 드는 그 탄소 배출권은 1200억 톤이랍니다. 이거는 전체의 우리 온실가스 배출의 10%에 해당합니다. 이 정도로 패션 사업이 생산하면서 유발해내고 그걸 또 다시 재생산하거나 아니면 쓰고 하는 데서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사지 말아라. 그래서 사는데 뭐냐? 횟수도 줄이고 수선해 쓰거나 아니면 다시 쓰고 리사이클하고 리이메이진 다시 상상해서 네가 써라. 좀 고쳐 써라. 이렇게 해서 우리 거 사지 말고 계속 써라라는 형태로 회사를 광고를 하고 지금도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한 가지 캠페인으로서는 대를 물려서 입어라는 캠페인을 했습니다. 즉 말하면 better than you. 새 것보다 기존에 쓰던 거 계속 써가지고 입어라 라는 행실을 해서 헌옷 광고를 하나 내고 난 다음에 저는 커뮤니티 지금 파타고니아 원 웨어라는 캠페인을 헐거 빠진 옷을 입어라. 새 옷만 줘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사회에서 많은 경쟁을 놓죠. 패스트 패션이라 그래서 몇몇 기업들이 일주일 내에 빨리빨리 물건을 좀 쓰고 버리는데 이 회사는 지속적으로 있게 해서 인스타그램에다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쪽 그림은 3대가 같이 아빠가 아들하고 그 옷을 같이 입고 있던 그걸 올리면 거기에 대한 또 뭔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아예 회사 팀 중에서 원웨어 트럭을 운영해서 옷을 수거해가지고 그걸 다 재생시키고 있을 정도로 열심히 환경 문제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회사는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쓰자면요. 우리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한국의 요크라는 회사. 저하고 이 회사하고는 우리가 우리나라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 하기 이전에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통해서 15개 디자인 팀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장성은 씨라는 디자이너가 바로 에너지 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술 혁신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해결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스타트업의 기술이 어떻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금 현재 사회적 페스티벌의 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주제인 것 같아서 뽑아가지고 했고, 이 회사에 장성은 씨란 여자분, 작은 분이 회사 이름을 저 앞에서 요크라 그랬습니다. 저도 영어를 좀 하고 외국인 회사에 근무했지만 요크 뭐지? 그래가지고 처음에서 영어를 보고 알았습니다. 바로 우리 계란의 노른자를 요크를 한대요. 자기는 그게 자기가 하는 일이 바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요크라고. 처음에 이 회사는 사회적 기업으로 스타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같이 이 솔라 페이퍼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핸드폰을 충전하는데, 지금의 얘기 아니라 2014년도 15년도에 배터리가 핸드폰에 되게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물론 문제지만 그래도 하루 정도는 쓸만하고 보조팩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거를 핸드폰하고 똑같이 해서 그걸 저렇게 접어내면은 태양광을 해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킥스타트라고 미국에 있는 제품을 올려놔놓으면 사람들이 그거 사겠다 해가지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펀딩이라 그러는데 실질적인 바터입니다. 그래서 나가가지고 한국 최초로 100만 불을 기록했습니다. 이거 스타트하기 전 그 전날 한국 시간 7시에 저하고 저는 한 5천만 원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그 다음 아침 출근하려고 나가보니까 벌써 7천만 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45분 만에 100만 불을 올렸는데 그 당시 돈으로 생각하면 약 한 10여 개에 해당합니다. 이게 킥스타터 상위 10% 하나 들고 한국인 최초로 10억 이상을 올린 겁니다. 그 뒤에 물론 C랩에서 나온 다른 기업이 15억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나오고 이 회사는 그때 대박이 났었죠. 말하자면 스타트업계하고 조선일보에도 나오고 뭐 홍보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 회사에게는 위험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작은 스타트업이 이거 이제 고객인데 맡아서 지금 6,297개 직원 10명도 아니게 만들어내려면 이제 굉장히 고생을 하죠. 킥스타터 써보신 분들한테 대부분 늦게 오는 이유가 생각보다 많이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만들고 있는 과정에 샤오미가 배터리 팩을 4만 원에, 요새 돈으로 2만 원짜리 탁 내버리니까 사람들이 굳이 저거 태양열하고 이럴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어떡하지 하고 고민했다였고, 그때부터 이 회사가 아마 문을 닫았지 않겠냐, 어떻겠냐 알았는데,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조선일보에 이 회사가 또 났습니다. 2%. 이제 비로소, 물론 처음부터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솔라카우라 그래가지고 저렇게 소를 만들어 놔놓고 소에다가 밑에다가 우리 소 젖같이 이렇게 바를 꼽으면 거기에 태양열 충전이 됩니다. 저 아프리카에서는 애들을 그냥 집에서 일시키지 교육 문제에 보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배터리를 충전을 해야만이 집에 가서 배터리, 아버지가 핸드폰도 쓰고 그 다음에 집에도 전기도 해가지고 교육 문제와 이 두 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결국 그 이전에 유니세프가 아프리카의 사람들 개발도나 교육시키기 위해 가지고 했지만은, 라디오를 만들었지만은 전지 때문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회사는 타임지에 선정하고 최고의 기업이 돼가지고 지금 저 페이퍼에다가 전등을 만들고 거기다가 다시 그 라디오까지 들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솔라카우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그랬던 이 회사가 또 한 번의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어제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주관하는 트라이 에브리띵, 오늘도 지금 동대문 뒤에 어제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 갔더니 저기 아얀티라는 커피, 이디오피아 커피를 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무역이라서 거기에 나오는 커피, 좋은 커피를 그대로 직접 생산을 해가지고 한국에다 팔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이 팔린 물량은 결국 저기 아프리카 국가들의 그 전등 하나 사가지고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무역도 하고 있고 솔라카우 프로젝트를 지원도 하고 있고, 특히 모든 것들을 탄소 저감 노력을 해가지고 지역과 상생하고 있는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제가 이 두 개 회사를 간단하게 해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기업은 ES를 경영이라는 생존 전략으로도 가져가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회사의 DNA가 아예 ESG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사회는 이제 사회 문화의식으로 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ESG에 접근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리버스 피칭을 통해 4개의 기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스 피칭은 기존의 스타트업이 대기업에게 협력 제안을 하던 것과 달리 ESG 과제 해결이 필요한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역으로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형식입니다. 오늘 삼성물산, SK텔레콤, LG화학, 플랜H 벤처스에서 ESG 성과 제고를 위해 협력할 스타트업을 찾고자 리버스 피칭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차례대로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물산의 조혜정 사무님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저희 회사의 사용자 경험 혁신하는 DSP 신사업 발굴과 육성을 통해서 전문적이고 우수한 스타트업을 같이 가는 동행의 이야기를 전달하게 되려서 정말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삼성물산 건설 부문의 DXP 사업을 맡고 있는 조혜정입니다. 저희 사실 건설업은 아시겠지만 공간을 그동안 많이 구축을 해왔습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빌딩, 주택 건설 분야에서 굉장히 쌓아온 우수한 설계, 시공 역량을 바탕으로 건설 사업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고객에 대한 접근은 이렇습니다. 그 공간에서 삶을 영위하시는 사용자분들의 디지털 경험 혁신을 저희가 제공하는 신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저희 사업의 포트폴리오도 넓히고 또 새로운 신수익원을 창출하고자 하는 게 저희의 굉장히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계 3대 마천루, 그다음에 많이 아시겠지만 레미안을 통해서 이미 많은 고객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디지털을 통해서 이런 공간에 계시는 분들께 어떠한 경험을 혁신해 드릴지 이 부분이 저희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빅블러의 시대를 통해서 현재 경계가 무너지고 있으면서 플레이어들 그리고 산업, 시장, 고객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 같은 경우는 이제 초개인화와 초맞춤하는 더욱더욱이 필요한 저희 서비스의 핵심이 되고 있고요. 시장 또한 어떤 A의 B와의 플레이어들이 섞여진 시장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최근에는 초융합, 초연결, 초지능 이런 쪽으로 너무 많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도 디지털과 결합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이런 형태로 돼 있고요. 플레이어도 마저도 이제는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는 이런 엄청난 빅블러의 시대에서 가장 바꾸기 어려운 건설업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올해 건설업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는 더 이상 건설을 고집하다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래서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갖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서울경제진흥원하고 N15 파트너스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서 2024년 퓨처스케이프라는 테마를 가지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5월에 저희가 모집을 했고요. 총 4개 분야에 모집을 했습니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와주셨고요. 저희가 IR데이를 전체 개최하면서 저희 국내 AC, VC의 아주 전문적인 심사역들을 모시고 IR데이를 했습니다. 굉장히 경쟁적인 IR이 있었고요. 거기서 한 6개 업체를 저희가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 우수하신 스타트업들 분들의 대표들 그리고 개발자들을 직접 만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테마 그리고 주제에 대한 걸 잡았고요. 구체적으로 이거를 실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인큐베이팅을 해서 지난 8월 22일에 킥오프 데이를 했습니다. 6개의 업체분들은 전문 스타트업 분들은 기존에 하고 계셨던 분야를 좀 저희랑 같이 만나서 공간으로 확장하는 아이템을 만들어 주셨고 저희는 또 저희가 갖고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레미안도 있고 또 빌딩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킥오프를 했고요. 지금 현재 실증을 굉장히 진행 중이시고요. 10월까지 진행해서 데모데이를 저희가 10월쯤에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데모데이 때는 저희 외에도 투자를 많이 하실 수 있는 투자 기관들을 좀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황리의 실증에 대한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성과도 보게 되고 또 이 자리를 통해서 투자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도 또 투자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를 보시면 시니어 리빙, 에듀테크, 라이프스타일, 데이터 비즈 4분야로 했고요. 아시겠지만 그 독거노인 돌봄 노인 대상 서비스 업체를 포함한 시니어 리빙 쪽을 저희가 타겟팅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맞춤형 AI 교육 서비스를 통해서 수혜 대상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교육률이 높지만 아직도 수혜가 어려운 사실 대상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AI 이런 교육 서비스를 어떻게든 확대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찾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라이프 스타일은 이제 정말 이웃과 공존하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 서비스를 갖고 계신 분들 위주로 저희가 한번 공모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이커머스 데이터를 가지고 마케팅의 툴을 만들어 드리는
이런 쪽의 사업들과 같은 데이터 비즈 이렇게 4개를 모집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라이프스타일, 시니어 리빙 데이터 비즈가 굉장히 골고루 들어오셨고요. 총 한 저희가 317개사가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지원해 주셨던 회사들의 투자 상태를 보면 한 번도 투자를 안 받으신 분들도 40%나 계셨고요. 좀 보시면은 프리 A 쪽 그리고 시리즈 A 쪽에 계신 분들도 많이 들어와 주셨습니다. 총 6개 선정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쪽에 케어를 봐주시는 헬스맥스 그리고 리브온이 지금 시니어 케어를 갖고 있고요. 두 업체 모두 지금 저희가 그 삼성생명 공익재단에서 만든 저희 노블 카운티에 들어가서 지금 실증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저희 삼성물산 건설이 시공을 했고요. 그래서 노블 카운티를 저희가 이제 연결해 드리고 거기 가서 현재 공간을 한 6군데를 잡아서 세대도 들어가고 또 공용 그 커뮤니티 센터도 들어가서 이런 헬스케어와 그다음에 낙상 방지하고 있는 이런 쪽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이 플레이 태그 같은 경우는 원래 어린이집에 들어가서 어린이들의 행동을 이렇게 AI 비전을 통해서 분석하는 솔루션을 갖고 계셨는데 이번에 저희가 노인분들의 근골격을 예측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주제를 바꿔서 기술을 응용할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블 카운티의 커뮤니티 센터에 들어가셔서 어르신들 동의를 다 받고 어르신들의 모션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너리 매직은 영유아 발달 맞춤 놀이 키트를 제공하는 AI 기업인데요. 저희가 이 기업하고는 저희 임직원들 자녀분들을 대상으로 시행을 한번 했고요. 레미안 원베일리에 들어가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베일리에 계시는 고객분들, 아이를 키우신 분들을 모집을 저희가 도와드리고 그분들하고 같이 지금 실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들 같은 경우는 대화형 AI 에이전트 기반으로 고객에게 자동으로 추천을 하는 서비스를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에이세컨즈가 저희 삼성물산 패션 사업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세컨즈 사업 부문을 연결해서 에이세컨즈에 있는 마케터들이 쓰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을 해서 실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판피 같은 경우는 생성형 AI 기반 초실가면 XR 저작 툴을 만드는 업체인데요. 사실 요새 XR이 굉장히 떴다가 지금 많이 지금 사실 사업은 좀 가라앉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XR은 앞으로 중요하다. 특히 생성형 AI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버추얼 콘텐츠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금 XR 콘텐츠를 쉽게 일반인들도 만드실 수 있는 저작 툴을 만들고 있고요. 아마 이런 굉장한 그 작은 버전의 플랫폼을 만드셔서 저희가 성수동에 있는 팝업 스토어를 연계해서 10월에 아마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팝업 스토어를 열 생각에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드리면 많이 와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는 판피는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가 약간 공간을 많이 만들던 사업자다 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공간들 그리고 그렇게 갖고 계신 고객들을 연결해 드려서 공간에서 있는 사용자들의 디지털 경험을 혁신하는 업체들 분들을 연결해서 완성도 있는 실험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쭉 보여드렸던 레미안 루센티아 노블 카운티 들어가 계셨고 노블 카운티 지금 500세대 쪽에 들어가 계시고요. 웰빙 센터 그리고 원베일리 30가구 실증이 들어가 있고 물산 임직원은 21가구를 저희가 연결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에이세컨즈 마케팅팀 그리고 성수동 팝업 스코어에서는 이제 MG 분들을 저희가 만날 예정입니다. 네, 이렇듯 저희는 사람, 기기, 서비스를 연결하는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혁신적인 공간 경험을 제공하고 AX 시대에 저희 건설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주실 분들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홈 플랫폼 그리고 빌딩 플랫폼 그리고 시니어 플랫폼에 관련한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출시한 홈닉이라고 하는 홈 플랫폼에 같이 삶의 특별함을 제공하는 주거문화 서비스 를 적용하실 분들 그리고 올해 저희가 출시 예정인 빌딩 플랫폼에서 빌딩 운영과 빌딩 생활을 혁신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갖고 계신 분들 찾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쯤 저희가 좀 생각하고 있는 이 시니어 플랫폼 쪽에는 이 초고령화 시대에서 사회 문화를 좀 선도하면서 시니어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이런 걸 갖고 계신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모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어 SK텔레콤 김춘수 팀장님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텔레콤 ESG의 디지털 혁신팀, 디지털 접근성팀을 맡고 있는 김춘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오늘 주제를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베리어 프리 AI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SK텔레콤의 사람을 향합니다 광고 끄덕끄덕 해주시는 분이 많이 있으신데요. 오른쪽에서도 이제 사람을 향합니다라는 캠페인을 2007년경에 저희가 대대적으로 전개한 바가 있는데 당시가 3G 이제 영상 통화 가능했던 시점부터 저희가 주로 이런 메시지를 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재로 나온 이 광고 같은 경우는 당시 태풍 매미 기억하실 수 있는데 무척 큰 피해가 있었고 그때 딸과 예비 사위를 그 태풍으로 인해서 잃어야 했던 한 아버지의 스토리를 이 광고에 담았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딸이 보고 싶을 때 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음성 사서함 넘어가면 딸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 통신 서비스를 통해서 담아냈던 이 메시지를 저희가 전했었는데요. 이처럼 우리 사회에 새롭게 어떤 도입되고 전개되는 빅테크들은 큰 효용을 다채롭게 또 다양하게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011년도 스티브 잡스가 본인의 마지막 공식 프레젠테이션에서 이야기한 부분과도 맥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췌장암 투병을 하고 있었던 스티브 잡스가 아주 유명한 프레젠테이션이죠. 애플에서 많은 기술을 개발했지만 기술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이 기술이 인문 그리고 인간다움과 결합을 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서비스들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런 흐름을 볼 때에 통신, 그 다음에 어떤 스마트폰을 이끌었던 기업들이 결국에 찾아내는 지향점은 사람인 것 같고 이 모든 기술은 언제나 사람을 향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스코프를 좁혀 볼 때에 이러한 큰 기술들이 나왔을 때에 기존에는 해결하지 못했던 사회적 난제들이 해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베리어 프리, 장애인과 노약자가 마주한 어려움을 경감시키는 영역으로 조금 더 스코프를 좁혀보면 2007년도 WCDMA 기술이 나왔을 때 영상통화가 가능해졌고요. 그때 많은 분들이 원격으로 얼굴을 보면서 이제 마음을 전할 수 있었던 길이 열렸는데 가장 이 기술을 환영하시고 즐겁게 사용하셨던 분들 중에 한 집군이 청각장애인 분들이십니다. 이 수화를 통해서 친구들과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길이 드디어 열렸기 때문이죠. 그에 발맞추어서 2007년도부터 SK텔레콤은 또 저희가 수화로 하는 고객센터를 열어서 고객분들이 어떤 개선 요청 사항이 있을 때 수어로도 의사소통하실 수 있는 길도 열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이제 아이폰이 도입된 다음에 스마트폰이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시각장애인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어둠 속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어려움들을 표출하였습니다. 기존에 피처폰을 안 써보신 분도 있을 텐데 피처폰은 버튼이 작지만 다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기가 쉬웠지만 스마트폰은 화면만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용할지 도저히 방법이 없었고 결국 애플에서 아까 어떻게 보면 잡스의 그 정신을 받아서 세 번째 아이폰 버전부터 보이스 오버라고 하는 아주 혁신적인 접근성 기술을 접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화면을 터치하면서 읽게 되면 거기에 어떤 앱이 있는지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이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구현을 했고 이 보이스 오버 기능을 바탕으로 다양한 접근성 기술들이 앱 형태로 태동할 수 있었던 그라운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통신, 스마트폰은 어떤 장애인 또는 비장애인 모두에게 큰 효용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어느덧 AI가 우리 일상 속으로 이미 들어왔고 또 앞으로 더욱더 많은 서비스로 발전할 텐데 그때 사람을 향하는 어떤 기술이 나올지 또 우리와 함께하고 호흡하고 있는 이웃인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어떤 기술이 나올지 한번 그 발제를 통해서 논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AI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또 다른 눈, 또 다른 따뜻한 눈길이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스타트업과 함께 협업한 스토리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중증 이상의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인구는 2.9억 명, 상당히 많은 숫자죠. 근데 2050년이 되면 의료기술이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2배에 가까운 4.7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고령화 이슈가 있기 때문이고 또 저개발 국가는 여전히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구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AI 기술이 많은 시각장애인들을 돕는 기술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어야 하고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시각장애를 향하는 AI 기술 설리번 플러스의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기 코엑스까지 오실 때에 비장애인들, 정한인들은 뭐 횡단보도라든지 어떤 버스, 지하철 타야 될지 너무나도 쉽고 당연하게 올 수 있지만 시각장애인 분이 만약에 오늘 그 페스타에 오고 싶다고 하셨을 때 과연 용기를 내서 오시는 것이 쉬운 길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만만치 않은 일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호등의 색깔을 아시기도 어렵고 어떤 버스 또 어떤 플랫폼에 가야 되는지도 도전적인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정보 격차를 줄이고자 만든 앱이 설리번 플러스이고요. 투아트라는 작은 스타트업이 2018년도에 출시한 앱입니다. 그때 이미지 인식 AI 기능을 시각장애인용으로 특화해서 만든 서비스였는데 여기에 SK텔레콤의 멀티모달 AI, 이미지를 텍스트로 추출해낼 수 있는 멀티모달 AI와 음성인식, 얼굴인식 AI가 접목되어서 효용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다양한 설명보다는 그 시각장애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원샷 한솔님이 이 서비스에 대한 어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이 영상을 통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안 들어가 있나요? 그러면 제가 제 핸드폰으로 한번 시연을 또 하는 것으로 대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앞에 있는 화면을 제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26명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안경을 낀 58세가량의 남성이 무심하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경을 낀 60이 많은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서 앞을 보고 있고 맨 앞에는 안경을 쓴 남자가 앉아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 다 사용하실 수 있고 앱스토어에서 설리번 플러스 다운로드 받으시면 얼굴 본문 보셨지요? 나이, 성별, 표정 AI가 정확히 몇 세로 보이시는지 판별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견 없이 표면 나이를 아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팀원들도 이게 개발한 다음에 다 한 살씩이라도 젊게 나오는데 한 분이 유독 좀 높게 나와서 될 때까지 했던 에피소드 있었습니다. 원샷 한솔님의 그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설리번 플러스를 검색하시면 이 서비스를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재미지고 또 리얼하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 서비스는 시각장애인 분들의 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야 앞에 뭐가 보여 하면 이처럼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알려주고요. 이미지도 인식해주고 글자를 대신해서 읽어주기도 합니다. 여기는 그 원샷 한솔님과 만들었던 영상에 달린 댓글의 일부인데요. 그 유치원 특수교사분 중에서 한 분이 이렇게 댓글을 주셔서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시각장애 아이가 있는데 앞에 아이들이 어떻게 노는지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설리번을 통해서 이제 찍은 사진에 불러오기도 하고 직접 찍기도 해가지고 내 친구들이 어떤 자세로 어떻게 개구지게 노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무척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는 이야기 있었는데 참 잊혀지지 않는 내용이었고 저도 이제 유치원 딸이 있다 보니까는 제 딸 또래의 아이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서 웃을 수 있다는 것이 참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댓글에는 감동입니다. 투아트와 SK텔레콤 꼭 기억하겠습니다 하셔서 너무 반가운 댓글이었습니다. 저희 하는 일이 작은 일이다 보니 누군가 기억해 주시면 큰 힘이 나는데 기억해 주시는 고객도 있으셨고요. 저희 영상의 끝에 보면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보다 보니까 혁신적인 기술일 수도 있지만 한 손을 써야 되고 또 공중에 있는 곳에서 스마트폰으로 계속 촬영한다는 것이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이게 좀 더 뭐랄까 자연스럽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안경에 부착하는 기기로 또는 스마트 글래스 형태로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SK텔레콤과 투아트가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정말 좋은 생각이다. 좋아요가 430개가 붙을 정도로 많은 호응을 받고 지금 개발 중에 있어서 아마도 내년에는 이 기기를 소개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또 이게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왔으면 좋겠다라는 댓글도 저희 마음속에 있는 댓글을 그대로 달아주셔서 참 반가운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 세계 200개국에서 40만 명 넘게 다운로드 받아서 오늘도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유럽에서도 또 태평양과 인도양, 대서양에 있는 섬나라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만든 서비스가 전 세계 시각장애인의 일상을 실시간으로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번 이 글로벌 어워드에도 출품을 해봤는데요. 2022년도 MWC 글로벌 어워드부터 시작해서 CS 혁신상 등등 많은 수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2022년도 당시에 심사위원단 분들이 장애인들이 매일 마주하는
일상생활에 대해서 아주 깊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해주셨고 그 허들을 낮출 수 있는 혁신이라는 말씀과 함께 최우수상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 여정을 시작하는데 큰 동력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간 관계상 설리번 플러스에 대해서만 소개를 드렸는데 SK텔레콤은 다양한 영역에서 베리어 프리 AI 프로젝트를 소개드린 사례와 같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 청소년들의 교육기를 높이기 위해서 행복 AI 코딩 스쿨을 2019년부터 지금까지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또 시각장애인들 내비게이션을 만든 LBS 테크와 함께 GI 플러스에 저희의 VRAM이라는 또 AI 기술을 접목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 청각장애인을 돕는 고요한 택시가 있는데요. 거기에도 저희의 다양한 ICT 기술을 접목시켜서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저희가 2018년부터 지금까지 힘을 함께 보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이웃이고 또 가족일 수 있는 장애인, 노약자분들이 갖고 있는 크고 작은 꿈을 이루는데 저희의 기술이 기여할 수 있는 여지를 계속해서 찾고 시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AI 기술은 이제 시작입니다. 생각해보면 10년, 20년, 30년 뒤에 저희가 만들어갈 수 있는 베리어 프리 AI 프로젝트는 정말 다양다종하게 출현되고 결실을 거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스타트업과 함께 만들어가는 누군가에게는 큰 정말 베리어 프리 AI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렸는데요. 함께 더 다양한 프로젝트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문의해 주시고 또 뵙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LG화학 이영중 책임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G화학의 이영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소속 때문에 LG U 플러스를 쓰는데 SK 사례를 들으니까 계속 써도 될지 좀 고민이 되네요.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LG 그룹은 ABC라고 AI, 바이오 그리고 클린테크 세 가지에 집중하는데요. 저는 오늘 클린테크 넘어서 기후테크 중심의 오픈 이노베이션과 전략 재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LG 소셜 캠퍼스를 좀 소개드리면 LG화학과 LG전자는 2011년부터 오픈 이노베이션을 포함해서 스타트업, 친환경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주도하기 위해서 우리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벌써 14년 가까이 됐는데요. 이 당시 2011년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렇게 돌이켜보면 지금은 민간이든 공공이든 많은 곳에서 이런 친환경 생태계를 만들어내기 위해 스타트업들과 고민하고 많은 협력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LG그룹이 조금 일찍 시작했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왜 LG 소셜 캠퍼스를 시작했을까 고민을 해보면 아마도 그 당시부터 자연자원의 어떤 심각한 파괴 그리고 많은 훼손 그에 따른 어떤 희소적 가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희소적 가치를 과연 대기업 혼자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서 아마 시작이 됐고요. 그때 당시에 또 중요한 건 액션 전략입니다. 이거를 그냥 생각만 하고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천까지 이어져야 하는데 빠른 움직임을 갖춘 스타트업들에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LG 소셜 캠퍼스는 크게 4가지 형태의 지원이 있습니다. 먼저 금융 지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간 지원, 또 성장 지원, 인지 육성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특히나 금융 지원과 성장 지원을 통해서 펠로우십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금융 지원은 업체당 꽤 큰 금액을 들이고 그 금액들 바탕으로 기업들이 R&D를 하거나 투자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펠로우들이 단순히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가치를,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성장 지원을 하는데 여기 계신 한국사회투자와 같은 전문기관과 함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LG 소셜 캠퍼스는 근데 LG에서 한다고 LG 혼자 의사결정을 하진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자간 임팩트를 추구한다고 돼 있는데요. LG화학전자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다양한 세션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 기관들, 또 정부, 그리고 컨설팅, 임팩트사 여러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로 이 사회에 필요한 또 클린테크, 기후테크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형태입니다. 네, 그러면 어떤 좋은 사례들이 있는지를 몇 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LG화학이 아시는 것처럼 석유화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사업은
플라스틱 원료를 만드는 사업인데요. LG화학은 지금까지 많은 플라스틱 원료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할 때 스타트업들을 우리들이 지켜볼 수 있었고 LG화학 내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자체적으로 진행도 했고 우리 LG 소셜 캠퍼스를 통한 펠로우 중에 네스파라는 기업과 함께 협업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LG화학에서는 올해 말에 당진에 그 열분해유 공장이 실제 준공이 되는데요. 그때 네스파가 제공하는 원료를 납품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스파는 폐어망에서 이런 원료를 추출하고 그걸 재가공하는데요. 그거를 LG화학에게 납품하면 우리 열분해유 공장에 녹여서 실제로 사업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약간 특별한 사례라 제가 좀 더 관심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밑에 저희 부스도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LG화학과 땡스카본이라는 기후테크 스타트업의 협업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사실 비즈니스적인 협업은 아니었고요. 우리가 LG화학이 보통 사업장이 바닷가 근처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화학공장이니까 바닷가 근처에 있는데 오랜 기간 사업을 하다 보니 바다에 받은 건 많았습니다. 근데 바다는 점점 더 아프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돌려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잘피라는 해초가 있습니다. 혹시 잘피라고 들어보셨나요? 꽤 들어보신 것 같아요. 블루카본의 하나의 종류인데요. 그런 잘피가 70% 이상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영위하는 그 해안가 앞에 잘피를 심고 거기 서식지를 보존해서 생물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생태계를 복원하자. 더불어서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그 잘피가 왜 중요하고 해양이 왜 중요한지를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이 기획을 가지고 땡스카본과 함께 협업을 했고 이 협업을 바탕으로 제가 알기로는 땡스카본이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지고 많은 사업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리플라라는 기업인데요. 리플라는 플라스틱 순도를 높이고 또 분별하는 그런 기기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근데 LG화학이 사실 뭐 다양한 박람회나 미덥에서 리플라를 만났는데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어요. 근데 사업부에서 우리 LG화학과 함께하는 소셜 펠로우라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플라스캔이라는 선별기를 납품하셨고 또 원료 업체에도 제공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열 몇 개를 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를 시작으로 또 열 몇 개 이상 기관과 협력을 하기로 리플라가 진행을 하셨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오이스터 에이블인데요. 오이스터 에이블 같은 경우는 다 아시죠. 오늘의 분리수거라고 기기를 저희 LG 사업장과 뭐 마곡이나 다양한 사업장에 넣고 많은 임직원들이 참여해 볼 수 있는 그런 협력 사례입니다. 임직원들에게 인식 제고뿐만 아니라 실제로 오늘 분리수거 기기도 많이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최 대표님 발표하셨던 요크도 저희의 펠로우기도 하고요. 제가 신는 신발을 만드는 LAR도 우리의 펠로우입니다. 밑에 부스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LG 소셜 캠퍼스의 기업들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앞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14년 동안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을 진행해 보니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오픈 이노베이션 사례를 여기서 앞에서 많이 말씀을 하지만 정말 100에 한두 개의 성공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어렵고 장애물 많습니다. 그런 거 인정해야 되고요. 그럼 어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까 고민을 해봤고요. 첫 번째는 단계적 접근입니다. 우리 LG 소셜 캠퍼스가 화학과 전자의 사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집중을 하지만 LG 그룹에는 LG 슈퍼스타트라는 또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가 연결을 해드리고 더불어서 계열사 협업도 지원을 하고 나아가서 범 LG가까지도 저희가 함께 하고 있고요. 실제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LG의 사업도 이만한데 정부 사업이나 다른 기업의 사업 또한 굉장히 다양한 단계적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그림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예전 세미나에서 발표했던 그림인데 보시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 땅이 기회라고 봅시다. 보면 여긴 조류가 많이 흐릅니다. 그때 이 큰 배, 항공모함이라고 할까요?
이 큰 배가 대기업이라고 하고 작은 배가 뭐 스타트업이라고 보면 이 조류의 어떤 경쟁에 치열한 곳에서는 큰 배가 쉽게 정박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회 근처에 가기가 빠르지 않다는 거죠. 천천히 갈 수밖에 없고 그때 피봇이 가능한 어떤 스타트업들과 함께 협업을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비시장 비고객이 몇 년 후에는 시장과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나타내는 그림인데 여러분들께서도 이 그림을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결론은 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I가 절대 쉽지 않고 우리가 리버스 피칭을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패가 기본이라는 전제를 좀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중꺾음하라고 들어보셨나요? 보통 그렇게 하세요. 중요하지만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하시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건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이래요. 네, 요새 MG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 MG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너무 매여서 시도를 안 하는 것조차 좀 문제지 않을까 생각해봤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사례 중에 땡스카본 사례 기억나시죠? CSR 사례거든요. 근데 그 사례를 통해서 땡스카본이 그 후속이 다 CSR적인 협업이 아니었어요. 그 신뢰가 쌓여서 다른 기업과는 비즈니스 협업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어디서는 투자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즉 OI의 영역에 너무 우리가 매몰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회공헌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다양한 형태의 OI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시대가 바뀌는 것처럼 지금 OI가 어떻게 보면 용어 정의를 이제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베드의 기회로 삼고 대기업도 이제는 스타트업들에게 기회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편안하게 좀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같이 이 사회를 더 발전시킨 데 같이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책임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플랜 H 벤처스의 원학명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플랜 H 벤처스 대표이사 원한경입니다. 앞에 나오신 분들은 일단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분들이셨을 것 같고 쟤네는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우리 플랜 H 벤처스는 2019년도에 호반건설이 설립한 건설업 최초의 엑셀레이터로 시작해서요. 지금 오픈 이노베이션을 전문으로 하는 벤처 투자 회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도시화와 그린 스마트 시티라는 주제로 우리 건설업이 그리고 우리 호반그룹이 어떻게 스타트업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려가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랜 H 벤처스는 보시다시피 스타트업의 기술과 서비스를 이렇게 산업에 이렇게 접목해서 산업의 혁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회사와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서 먼저 스마트 시티와 공유 경제를 기반으로 한 도시 재생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는 다양한 산업의 혁신을 설계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기획자가 되고자 합니다. 요걸 먼저 설명드리고 가셔야 될 것 가야 될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면 호반그룹은 30년 만에 재계 순위 30위 그리고 건설 시공 순위 10위권까지 고속 성장한 재무 건전성이 아주 우수한 그룹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호반그룹은 다양한 산업과 산업으로 진출하고 보시다시피 사회공헌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호반그룹의 주요 사업 분야는 아파트 건설로 시작해서 TBM 공법을 활용한 토목 산업으로 진출했고요. 그리고 유럽형 테마 스트리트몰을 기반으로 한 아비뉴 프랑 그리고 다수의 유통 플랫폼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소트 리조트와 골프장 인수를 통해서 스포츠와 레저 분야로도 진출을 했고 최근 대한전선 인수를 통해서 제조업과 신재생 에너지 산업 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 EBN 산업경제 등 미디어 콘텐츠 분야로도 진출을 했습니다. 플랜 H 벤처스의 벤처 투자는 항상 그 호반 그룹 내에 오픈 이노베이션 팀과 원팀으로 같이 활동합니다. 저희는 그 수요 기술 기반으로 기업의 발굴부터 그리고 현장 검증, 그리고 현장 도입, 그리고 투자,
그리고 판로 개척 지원,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판로 개척 지원까지 원팀으로 하고요. 저희를 만나게 되는 팀은 기술 검증을 통한 투자, 그리고 팁스 R&D 사업, 저희가 팁스 운용사거든요. 팁스 R&D 사업 연계, 그리고 POC 테스트베드, 그리고 판로 개척까지 이렇게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호반그룹과 함께 매년 기술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투자를 받은 기업들은 한 100명 정도 VC들을 모아서 데모데이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공간을 만드는 사업자이며 이를 저희는 라이프 플랫폼이라고 명명하고 있고요. 이 공간을 개선하고 그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올려주는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콘테크부터 해서 소재, 로봇, 모빌리티까지 또 바이오 헬스케어까지 저희의 그 포트폴리오 확장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이 다양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에게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 호반그룹이 성장하는 속도만큼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뒤에 실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업이 왜 그린 스마트 시티에 집중을 하고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도시화는 곧 환경 파괴라는 공식이 일면 타당해 보이는 것은 보시다시피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 과밀화로 인한 문제가 필연적이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시티, 이렇게 도시로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시티 산업이 성장하고 있음에 주목을 했습니다. 특히 아시아의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이는 세계 건설 시장의 미래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스마트 시티는 인프라, 그리고 데이터, 그리고 서비스의 핵심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프라 구축의 핵심 플레이어인 여기 계신 SK텔레콤 같은 ICT 산업, 그리고 건설 산업, 여기 삼성물산 상무님 계시죠? 건설 산업의 플레이어들은 이러한 미래 혁신 기술을 이해하고 이 스마트 시티 산업이야말로 이 혁신 기술들의 거대한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 산업에 이렇듯 다양한 기술들이 지금 접목이 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이러한 순작용이 증가하고 이런 부정적인 부분들이 감소한다라는 데이터들이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호반의 인프라 위에 우리 만들어진 ESG 경영 사례들을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 세 개 카테고리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가 핵심인데요. 네, 저희 카탈로닉스라는 팀입니다. 현대 건축에서 가장 필수적인 자연 친화 공간, 즉 녹지 공간이죠. 이 녹지 공간은 지금까지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방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부분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인데요. 이 회사는 분광 기술과 AI 기술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플랫폼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H1cc 잔디와 조경 관리를 이 팀한테 내어주면서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POC를 돌렸고 지금 전격 도입을 결정해서 좀 준비 중입니다. 우리는 딥테크 사업을 접목시켜서 15억을 더 연결해 드렸고요. 지금 기술 고도화도 돕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기업들을 소개해 드린 거는 그린 스마트 시티? 뭐지? 그거 그린 스마트 시티와 건설업?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실까 봐 저희는 항상 스타트업들 만나면 이 팀을 우리 산업에 어떻게 접목시킬지 그걸 먼저 고민을 하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그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산업은 저희는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쓸 사람들이 이 기술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정의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B2B 비즈니스에서는 보시다시피 이 코드 오브 네이처는 저희가 전국의 민영 방송사와 함께 연합해서 한 로컬 스타트업 챌린지에서 발굴한 기업인데요. 태초에 원시림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이끼 배양 키트를 통해서 불타버리거나 오염된 토양을 빠르게 복원하는 기술을 개발한 친구들입니다. 이게 이제 이 이끼 전문가들은 현재 그 제주 오름하고 서해 간척지 사업 보건 사업에 투입이 됐고요. 유럽의 대표적인 3호 투자 회사인 EQT 파트너스로부터 시드 투자를 받는 등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산업벤처 출신으로 스마트 윈도우 필름을 개발한 디폰입니다. 전기가 가해졌을 때 투명, 불투명으로 변하는 기술입니다. 이걸 PDLC, VPLC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애초 이 모빌리티 기술로 개발된, 왜냐하면 모빌리티가 지금 통유리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따른 열 차단, 자외선 차단이 필요한데 이걸 저희가 건축업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을 했고, 먼저 이제 고객들을 위해서 우리 골프장과 리조트에 먼저 투입을 이 기술을 적용을 시켰고요. 이에 저희가 아파트 고급 옵션 사용으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여기 삼성물산 계셔가지고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우리 아파트에 그 신발장과 옷장에 고급 옵션 사양으로 도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불쾌한 공간 아니겠습니까? 딱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바로 꺼낼 수 있게 저희가 이 기술을 준비하고, 이래서 이 회사는 지금 작년에 124억 원의 후속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고 고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그 웨어러블 로봇, FRT 로보틱스 투자했고요. 이 근골격 보호와 근력 지역 그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는 안전관리 솔루션으로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소방청 통해서 저희 이 산업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거는 안 돌아가네요. 여기 있는 이 플럭시티는 디지털 트윈 기술인데요. 저희가 이제 현장 근로자들이 의사소통을 안 돼서 이걸 저희 현장을 3D로 구현을 하고 거기에 통합 관제를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그 건축 현장을 3D로 구현한 다음에 실시간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그 실시간 위험이 감지되도록 해서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켜주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현장에서의 소통 부재로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사고가 일어나는데 실제 근로자들을 지켜줄 수 있는 기술에 집중했고, 우리가 이 영상을 개발해서 IF 디자인 어워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삶의 가치를 올려주는 기술은 저희 바이르트는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개구리밥이라고 하는 워터렌틸로부터 굉장히 순도 높은 단백질을 추출해내는 지금 기술을 이 회사랑 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먼저 단백질 바를 저희가 도입해서 계속 먹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이 팀은 원격 진로를 지원해주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장이 그렇게 열리겠습니까? 저희가 투자 이후에 팁스 사업 통해서 개발한 근로자 건강검진 주치 플랫폼을 함께 개발을 했고, 저희 호반그룹이 첫 고객이 되었습니다. 끝. 그래서 호반은 공간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기술에 투자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 스스로 개선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대한상 ES 경영 프로그램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